마이클은 평범한 미국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특별한 친구가 있었죠. 바로 한국인 유학생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된 마이클은 언젠간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휴가가 생겼고 마이클은 즉흥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한국은 지원이가 들려준 이야기 속 활기찬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마이클.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그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대체 마이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그는 27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한국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마이클의 눈을 통해 본 놀라운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마이클의 27년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학생 때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죠. 1997년 그 당시 저는 우연히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유학생 지원이의 영향으로 한국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원이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김치, 태권도, 첨단 기술의 도시 서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공항이 예상보다 조용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지원이가 말해준 것과는 달랐어요. 네온사인도 어둡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죠. 숙소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길거리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 보였는데 처음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달랐거든요. 사람들 손에는 각자의 금부치들이 들려 있었어요. 반지, 목걸이, 심지어 금리까지요. 호기심에 한 할머니께 여쭤봤죠. 이게 다 무엇인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야지. 이 금으로 외환 보유고를 채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개인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내놓는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거리를 걷다 우연히 한 신혼부부를 만났는데 손에는 금 예물을 들고 있었죠. 분명 결혼식 때 받은 선물일 거예요. 왜 이렇게 소중한 걸 내놓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자 신부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애국심과 단결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어린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궁금해서 다가가 물어봤죠.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한 꼬마가 당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도 나라를 돕고 싶어요. 모은 용돈으로 국채를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머릿속엔 온통 금을 기부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뿐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었고 대학생들이 모금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회사원들이 임금 반납을 자청한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정부의 강요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TV를 켜보니 연일금 모기 운동의 성과를 보도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참여하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지원이도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IMF 구제금융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지 않아.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 지원이의 목소리에서도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도 목격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구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선 중고 물품 장터가 열리고 학교에선 학용품을 나눠 쓰고 회사에선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런 노력들이 쌓여 한국은 IMF 위기를 예상보다 빨리 극복해냈어요. 외국 기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했지만 불과 2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과 위기 극복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금모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한국의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과 위기 극복 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이런 저력을 보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나라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나라의 독특한 일과 여가,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던 한국인들의 생활 리듬이 이제는 흥미롭게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회사 건물들을 보며 한국의 긴 노동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활기차게 술집과 노래방으로 향하더라고요. 호기심에 한 직장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도 놀 수 있어?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일할 때 확실히 일하고 놀 때 확실히 노는 스타일이야.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열정에 새삼 감탄했어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가 하면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죠.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들이 많아서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면서도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한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능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지. 그래서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여가를 즐길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인들의 빠른 일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능력이 새삼 대단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영어 학원에 다니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한 친구는 우리는 항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곧 생존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인들의 높은 평균 IQ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IQ가 106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들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갔어요. 특히 교육열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걸었죠.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저녁 늦게까지 학원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느긋하고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들처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잘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분명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일과 여가,
그리고 자기 개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배웠죠. 한국인들의 이런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그들의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적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길거리의 불빛들이 단순한 네온사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나라의 또 다른 독특한 면은 바로 분단국가로서의 특성이죠. 어느 날 지원이가 비무장지대 근처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그냥 관광지 방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지원이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 이런 상황이 21세기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비무장지대에 도착해 북쪽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이 다른 나라라니 같은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근처 마을을 둘러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도 한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지원이가 말해줬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쟁 시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야. 작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군부대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젊은 군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훈련받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고 열정적이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한 병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군 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나라를 위한 봉사로 여긴다고 말하는 걸 듣고 한국의 안보가 튼튼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도 사회적 배려 문화가 잘 발달해 있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노약자석을 보며 감탄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참 귀했죠. 특히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한 할머니가 타셨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여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양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이런 배려는 단순히 노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도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죠. 이런 한국의 모습들은 제게 큰 감동을 줬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분단국가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한 국방력을 갖추고 동시에 사회적 배려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 미국으로 잠깐 돌아갔지만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번엔 어떤 새로운 모습의 한국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지난번 IMF 시기와는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죠.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들뜬 목소리로 월드컵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기사님께 물어봤죠. 월드컵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자 기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갈 거라고요. 아니, 어쩌면 우승할지도 몰라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거리는 온통 붉은색이었어요. 한국에 있었던 그 시절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 자기 개발에 열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구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죠.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열정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첫 경기 날 서울 거리로 나갔을 때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붉은 물결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평소에 보던 바쁘게 일하는 모습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도시 전체가 정지된 것 같았어요. 늘 불야성을 이루던 회사 건물들도 텅 비었고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특히 한국이 강팀들을 연달아 이기면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꺾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함께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문득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 학생,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기 후의 모습이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벌였지만 그 와중에도 질서는 완벽했죠. 늦은 밤까지 이어진 축제 뒤에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이 정리된 거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죠. 평소 자기 일에 책임감 강한 한국인들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들이 나라에 가지는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그들에게 매료되었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경쟁의식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과 강한 자신감을 발견하게 됐죠. 어느 날 한 중소기업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일본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기술력으로 승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런 자신감의 뿌리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고문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는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차례 사업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 성공을 이룬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독립운동가들의 불굴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인들의 강한 애국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에 태극기를 달아놓은 모습, 국산품을 애용하려는 노력,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모습들이 모두 한국인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특히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런 말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놀라웠어요. IT,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한 번은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일부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려 이룬 것을 3년 만에 해냅니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의 빠른 성장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빠른 적응력, 그리고 강한 애국심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직접 목격하면서 이 나라의 잠재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날 서울 강남 지역을 걷다가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기술의 향연에 깜짝 놀랐죠.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 대형 전광판에 흐르는 생생한 영상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첨단 기기들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연구원들이 개발 중인 기술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특히 오지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은 눈부셨어요.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이제 6지를 준비하고 있죠.
자동차 산업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조선 산업 현장도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선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이 왜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인지 이해할 수 있었죠. 작업자 한 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배는 세계 어디를 가든 최고로 인정받아요.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반도체 분야는 더욱 놀라웠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 반도체 회사 임원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죠. 곧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죠. 한 마케팅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우리 제품들이 이제는 품질과 디자인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아졌죠. 이런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느꼈어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세계 최고를 향한 열정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라의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한글이었죠. 처음엔 그저 낯선 기호에 불과했던 한글이 점점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날 시골 마을에 방문했다가 할머니께서 신문을 읽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 그 광경이 왜 그리 인상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더라고요. 선진국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런 높은 문해율의 비결이 궁금해 한국의 문자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을 알게 됐어요. 6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알아갈수록 그의 해안에 감탄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도록 했다니 이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한글의 우수성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10,0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였죠. 이런 특성 덕분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왜 이리 섬세하고 풍부할까? 아마도 한글이 가진 표현력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언어를 통해 미묘한 감정의 차이까지 표현해 낼 수 있었던 거죠. 한글의 독특한 구조도 매력적이었어요. 간결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니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IT 기업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 우수성 때문이라고 해요. 한 번은 미국의 유명 AI 기업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글을 연구하는 팀을 만났어요. 정말 놀라웠죠. 그들은 한글의 구조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려 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가진 논리성과 체계성이 미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글이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제공되는 문자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몇몇 소수민족들이 한글을 사용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런 한글의 특성들을 알아갈수록 한국 문화의 빠른 발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으니 문화 발전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K-팝의 세계적인 인기를 보면서 한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한글의 발음 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새삼 깨달았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발음할 수 있는 한글이 있었기에 K-팝의 세계화도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한글의 우수성을 깨달으면서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어요. 언어는 사고의 틀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우수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과 창의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 확신해요. 실제로 최근 들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체계성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언어라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외에도 오직 한국만의 독특한 민족 정신과 소개할 문화는 많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민족 한국만의 매력적인 문화와 세계를 향한 기술력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바로 이어보실 수 있어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다른 분들과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